나에게도 젊은 시절은 있었다네. 인생이란 미지의 것을 향한 공격이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상의 성체를 깨부수려 하지.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성체, 조셉 크로닌. 의사이며 소설가인 크로닌의 메디칼 소설. 100년 전 의사의 눈에 비친 의료사회의 부패함을 적발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자전적 소설. 거대하고 견고한 구조적 악의 핵심인 돈으로 산 권력에 맞선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의, 즉 휴머니즘과 과학적 진리의 자세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의 성체란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 국가 또는 세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단단한 악의 껍질을 의미하는데, 요새처럼 어떤 거대하고 견고한 벽 같은 존재 또는 도저히 한 사람이나 소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적인 실체, 흔히 말하는 조직적 카르텔이라고 짐작됩니다. 서로 상반된 명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현실적인 문제. 새내기 의사 앤드루 맨슨, 원대한 꿈을 안고 대진 의사로 탄광촌에 들어가 빈약한 시스템에 놀라고 보수성 짙은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추악한 본성에 된통 당하네요. 크리스틴과 결혼한 맨슨, 달걀로 바위를 깨뜨려 보겠다는 신념은 출세와 금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불의와 위선 등과 타협해야만 얻게 된다는 현실을 절감하네요. 아내 크리스틴의 응원에 힘입어 힘든 일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하여 진해 흡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부의 전담 의무관으로 임명되지만 정부 관료사의 폐단 앞에서 분노만 끌래요. 런던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한 맨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은밀히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부류 속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아내 크리스틴의 조언을 무시하면서까지 상류사회로 진출하여 명성과 부도 얻게 되네요. 하지만 성공이 그를 맹목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인간적인 의사로서 새로 출발하려면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하나 보네요. 무허가에 의한 동물학대라는 미명하에 이혼의 신문을 받고 무고한 지인의 죽음을 방관한 데 따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 크리스틴의 죽음까지 맞이했어요. 심지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음모로 의사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되네요. 진정한 의료 행위가 자격에 있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과학적 진리 탐구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아니 그의 신념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는지. 새내기 젊은 의사 맨슨과 초등학교 여교사 크리스틴의 가슴 떨린 성장소설,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1924년 10월) 어느 날 늦은 오후, 허름한 옷차림의 한 젊은이가 스원시에서의 페노웨알 골짜기에 오르막길로 접어들고 있는 열차의 텅 빈 3등 착간에 앉아 줄곧 긴장된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고 있었다. 맨슨은 그날 하루 종일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출발하여 칼라일과 슐즈베리에서 차를 갈아타고 힘겨운 여행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제 남웨일즈의 황홀한 여행도 막 끝이 나려고 하고 있는 지금, 맨슨은 의사로서의 첫 출발이 이같이 낯설고 황량한 고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과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보니 흥분은 더욱더 드높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거친 비바람이 차창을 두드렸다. 그리고 단선철로 양쪽에 솟아있는 산에도 비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산마루는 잿빛 일색의 황량한 하늘에 덮여 가려 있었다.
그러나 채광의 흔적이 생생한 산허리는 내려감에 따라 꺼멓게 황폐돼 있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큼직큼직한 돌더미 사이에는 몇 마리 양이 풀을 찾아 옹기종기 헤매고 있었다. 주변에는 숲은커녕 한 폭이 풀마저 보이지 않았다.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 보이는 크고 작은 나무들은 앙상하여 가냘프게만 보였다. 길 모퉁이에 다다르자 주조소의 빨간 빛이 눈에 들어왔다. 허리까지 우통을 벗어젖힌 직공들의 활기에 넘친 몸통과 치켜올린 팔 등이 그 불빛에 반짝 비쳐 드러났다. 30분 뒤 이 산간 지방의 마지막 마을이자 종착역이기도 한 드라이네피로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점거했을 때는 주위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맨슨이 두리번거리며 역의 출구를 빠져나왔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불 밑에서 네모진 모자를 쓰고 고무를 입힌 긴 우비를 걸친 누런 얼굴의 노인이 맨슨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당신이 페이지 선생 대진으로 새로 오는 분이요. 네, 그래요. 난 맨슨입니다. 앤드루 맨슨. 난 토마스라 한다오. 토마스 할아범이라고 모두들 부르고 있죠. 자, 여기 마차를 끌고 왔으니 타시죠. 맨슨은 손가방을 던져 올려놓고 뼈대가 굵직한 검은 말이 끄는 낡아빠진 마차에 뛰어올랐다. 마차는 마을 거리를 달렸다. 몇 분이 지나도 늙은 마부는 말을 꺼내지 않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자 아래의 두 눈이 줄곧 앤드루를 향해 마땅찮은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의사 면허증을 금방 받은 것 같소이다. 앤드루는 마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난 다 알고 있다고요. 하면서 토머스 노인은 거리에 침을 탁 뱉고 나더니 이번엔 좀 진지한 목소리로 짓거렸다. 먼저 번 대진 의사는 열흘 만에 그만뒀죠. 웬일인지 모두들 오래 있지를 못하더군요. 왜요? 앤드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우선 일이 너무 힘든 모양이더군요. 우선이라니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근무하면 차차 알게 되겠죠. 큰 길은 그곳에서 끝났다. 울퉁불퉁한 좁은 뒷골목으로 꼬부라져 꽤 럽다랑 공지를 마차가 빠져나오자 칠레 소나무가 색으로 서 있는 뒤쪽에 외딴 집 한 채가 보였다. 집 앞에 마차가 섰다. 여기입니다. 토마스가 마차를 세우면서 말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화색이 좋고 밝고 대담스런 눈을 번쩍거리는 몸집이 작으면서도 오동통한 40살 정도 된 여인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나오더니 불이 켜있는 홀 쪽으로 상냥하게 그를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닥터 맨슨이시죠?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페이지의 아내랍니다. 먼 여행길에 무척 고단하시겠어요. 정말 잘 와주셨어요. 먼저 계시던 분이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고 가버린 뒤 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못된 녀석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나 이젠 괜찮아요. 당신이 와주었으니 말이에요. 자, 이리 오시라니까 방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어요. 2층에 있는 앤드류의 방은 하얀 팬트칠을 한 작은 방으로 노쇠 침대와 황색 니스를 칠한 양복장 그리고 대나무 탁자에 세면기와 물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여자가 검은 단추 같은 눈으로 앤드류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동안 맨슨은 재빨리 방 안을 훑어보고는 공손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아주 좋은 방이군요, 부인. 그래요? 하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몸짓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잘 될 거예요. 당신만 알아서 해주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잘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을 만나보시죠. 그녀는 맨슨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급히 다른 말을 이어나갔다.
2, 3주째 누워 있어요. 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거예요. 큰 걱정은 마세요. 맨스는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잠자코 그녀의 뒤를 따라 복도 끝까지 갔다. 그녀가 명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확 열었다. 닥터 맨슨이 오셨어요. 에드워드. 대진을 보실 분 말이에요. 당신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앤드루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세닐로 짠 커튼이 쳐져 있었고 활활 타고 있는 난로와 길다랗고 낡은 가구들이 있는 침실이었다. 에드워드 페이지가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움직이는 것이 무척 힘이 드는 모양이었다. 60살은 됐음직한 그는 몸집이 크고 골격이 단단한 사나이였다. 표정 전체에는 고통과 권태에 지친 일종의 끈기가 새겨져 있었다. 베개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는 석유 램프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마치 나비냥처럼 보이게 했다. 몸의 왼쪽 절반은 마비되어 있었으며 군데군데 기운 덧잎을 위에 올려져 있는 왼손은 오그라들어 반들반들한 솔방울처럼 보였다. 이렇게 심한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오래전에 발병했음이 틀림없었다. 전후 사정을 짐작한 앤드루는 갑작스런 쇼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닥터 페이지가 헐떡거리면서 천천히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다. 이곳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겠소. 일이 너무 벅차다면 곤란하지만 허나 아직 젊으니까. 24입니다. 앤드루는 어색한 표정을 바꾸면서 다음 말을 이었다. 어쨌든 이곳은 나의 첫 근무지니까요.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보세요. 페이지 부인의 눈빛이 반짝 빛나는가 했더니 사랑스러운 듯 말을 계속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에드워드. 이번에 오신 분은 틀림없이 좋은 분일 거라고. 페이지의 얼굴이 또다시 조금 전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앤드루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러다가 흥미가 없어졌는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쭉 여기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앤드루 쪽을 돌아보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싱긋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내 나와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보. 그녀는 허리를 구부리고 다정스러운 키스를 했다. 식사를 곧 올려보낼게요. 페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 절반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입술을 비트는 신용밖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쳐들어 침대 곁에 있는 탁자에서 더듬거리며 책을 찾고 있었다. 맨스는 어쩐지 기분이 무겁고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았다. 이번 대진 일자리에 광고를 보고 응모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 부인과 교섭이 성립될 때까지도 페이지의 병에 관해 전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페이지는 뇌졸중 증세가 심해 일을 하게 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여유도 없는 형편이었다. 설사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수개월은 있어야만 했다. 맨스는 되도록 그와 같은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아직 젊고 건강했다. 페이지의 와병으로 말미암아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불평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일반 왕진이든 일이 많을수록 좋다고까지 생각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페이지 부인이 식당으로 들어서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곧 식사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진료가 없으니까 다른 것은 데이 제킨스가 처리할 거예요. 데이 제킨스가 누구죠? 우리 집 약제사예요. 페이지 부인이 당당하게 말했다. 솜씨가 좋은 젊은이에요. 마음씨도 아주 착하고요. 제킨스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주인 양반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일반 진료는 물론 왕진도 하고 있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말이에요.
맨스는 또다시 놀라며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는 이 외진 웨일즈 계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괴상망측한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일찍이 말로만 들었던 것을 문득 떠올리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지만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페이지 부인이 난로를 등지고 식탁 웃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쿠션이 좋은 의자에 평안히 엉덩이를 파묻고 나서 즐거운 기대에 부풀어 바로 앞에 놓인 작은 종을 흔들었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의 중년 가정부가 단정한 차림으로 저녁 식사를 들고 들어와서는 힐끗 맨슨을 쳐다보았다. 저 애니, 페이지 부인이 빵에 버터를 발라 입에 넣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맨슨 선생이에요. 애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앤드루 앞에 얇고 차가운 비프 스테이크 접시를 내려놓고 페이지 부인 쪽에는 뜨거운 비프 스테이크에 양파를 곁들인 스타우트의 큼직한 병을 내려놓았다. 페이지 부인은 자기 몫에 특별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고기 덩어리를 썰면서 입에 군침을 담은 채 앤드루를 향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난 말이에요.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게다가 난 식사에 무척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빈혈이니까요. 피에 좋다니까 흑맥주를 좀 들어야겠군요. 앤드루는 제기를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자기 몫인 식어 빠진 힘줄 투성이의 질긴 고기를 씹다가 냉수를 꼴꺽 마셨다. 페이지 부인은 접시를 치우고 위험을 세우려는 듯 용트림을 하고 나더니 머리핀으로 이빨을 쑤시면서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자신이 고생했던 지난날의 잡다한 얘기며 이곳의 일반 상황 등을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주인 양반은 알아 누워있고 고약한 대진에게 걸려들지를 않나. 수입은 신통찮은데 지출은 많아지기만 하고 어쨌든 감독이며 탄광 직원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진료소의 돈은 모두 그분들 손을 거쳐야 지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인데요. 그녀는 말을 계속이었다. 드라이네피에서는 3사람의 의사가 등록돼 있는데 우리 집 주인 양반이 다른 의사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죠. 게다가 이곳 생활이 30년을 넘었으니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방금 말했듯이 회사에선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급료에서 돈을 떼내고 치료를 받은 수만큼 등록된 의사에게 치료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인지 저로선 쉽게 납득할 수 없군요, 부인. 그래요? 맨슨의 말에 의외라는 듯 반문을 한 그녀가 경쾌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까다로운 얘긴 그만두죠.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은 당신이 우리 집 양반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죠, 선생. 제 남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만 당신도 나도 만족하게 병원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녀는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허물없는 얘기를 짓거렸다고 생각한 눈치더니 힐끗 벽시계를 쳐다보고는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아 머리핀을 기름때 묻은 검은 머리에 다시 꽂았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목소리를 바꿔 명령조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글리던 플레이스의 치료주택에서 왕진을 부탁해 왔어요. 5시가 지나면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녀오세요. 그녀가 방에서 나가자 앤드루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재빨리 왕진을 서둘렀다. 기대감과 희망에 부푼 들뜬 마음으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경쾌한 발걸음을 글리던 플레이스로 재촉했다. 그로선 최초의 왕진인 것이었다. 환자는 젊은 여자였는데 윌리엄즈라고 하는 연철공의 아내였다. 맨스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환자가 누워있는 베갯머리로 다가갔다. 이것이 정말 자기 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진한 감격을 감출 수 없었다. 비좁고
조명이 나쁜 돌바닥 방에서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세심하게 환자를 진찰했다. 환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체원, 맥박, 혀 등이 모두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슨 병일까? 앤드루는 재차 환자를 진찰한 후 긴장된 기분으로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 환자는 내 최초의 환자다. 만일 오진이라도 한다면. 그러나 그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병명의 그 환자의 증상을 적용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찰을 지연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청진기를 챙겼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환자가 춥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윌리엄즈가 옆에서 진지하게 대답했다. 진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됐던 모양이었다. 앤드루는 어떤 확신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곧 나을 겁니다. 분 후 진료소에 오셔서 약을 가져가세요. 물약을 드릴 테니까요. 어정쩡한 기분으로 그 집에서 나온 앤드루는 깊은 생각에 잠겨 무거운 발걸음을 진료소로 향했다. 분명히 감기 몸살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약함이 원망스럽고 화가 치밀었다.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일시적 미봉책을 쓸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램플로우 교수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환자의 처방 전에는 PUO, 즉 원인 불명의 발열이라고 적어 놓고는 했었다. 사실 그것은 엉터리 같았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으며 놀랄 만한 과학적인 여운을 지니고 있었다. 앤드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제를 끝내고 약병의 용법을 쓰고 있을 때 진료소의 초인종이 울렸다.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사나이가 개 한 마리를 끌고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앤드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을 때 데니는 꾸깃꾸깃한 종이 뭉치 속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여 물더니 성냥을 마룻바닥에 휙 내던지고는 거만한 태도로 천천히 조제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제한 약병을 쳐들더니 이름과 용법을 눈으로 읽고는 마개를 빼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곧 마개를 닫고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붉게 일그러진 얼굴을 다정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훌륭한데 벌써 정확한 처방을 내리셨군. 3시간마다 큰 스푼 하나라. 그럴듯해. 이거야말로 진정 옛부터 전해오는 귀중한 미신적 처방이 아닐 수 없지. 하지만 선생, 어째서 하루 3번 먹으라고 하지 않았지? 원래 세심한 처방이라면 하루 3차례 큰 스푼으로 하나를 반드시 식도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은밀한 얘기라도 된다는 듯이 더욱 무례한 말을 짓거렸다. 그런데 선생, 이건 뭐지? 냄새를 맡아보니 초성정인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물건이지. 감기에도 좋고 흥분제로도 좋고 이뇨에도 좋고 게다가 물통 하나를 다 마셔도 조금도 해롭지 않으니 말이오. 저 붉은 표지의 작은 책에도 쓰여 있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조석정을 무조건 튀어야. 아니야, 옥화칼륨이라고 했던가. 중요한 약품의 용법까지 까맣게 잊어버렸군. 그가 말을 멈추자 목조 오두막집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의학 이야기는 딱 집어치웁시다, 닥터. 어떻소? 그리고 내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겠소? 왜 당신이 이런 곳까지 굴러왔는지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앤드루도 데니의 무례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드라이 내피를 휴식처로 생각하고 온 거요. 온천에 온 것처럼 말입니다. 데니가 다시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사람을 몹시 경멸하는 듯한 웃음소리였기 때문에 순간 앤드루는 그를 때려 눕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재미있는 생각이군.
정말 묘책이야 선생. 스코틀랜드 사람 특유의 익살이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곳의 물은 그런 온천물이 아니지. 게다가 이곳 의사 선생들로 말할 것 같으면 닥터, 그 고귀한 직업 쓰레기들이거나 꼬리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당신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요. 데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묘한 표정으로 곧 그의 얼굴은 다시 무뚝뚝하게 변하더니 신랄하고 진지한 말투로 얘기했다. 여보시오 선생, 이 고장에 관해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이곳에서의 일이 고상하고 낭만적인 이상과는 아무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요. 사실 여긴 병원도 구급차도 엑스레이도 없어. 의학시설이라곤 아무 시설도 없어. 만약 수술을 할 경우 부엌 식탁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수술이 끝나면 부엌 개수통에서 손을 씻어야 되지.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마시오. 건조한 여름이 오면 어린이들은 전염성 콜레라로 마치 파리떼처럼 죽어가고 당신의 주인인 페이지는 나이도 많고 훌륭한 의사이긴 하지만 결국 마누라의 엉덩이에 깔려 힘을 못 쓰고 병세가 호전될 희망이 없어. 나의 주인인 루이스는 돈벌레에다 인색한 산파에 지나지 않고 은발왕인 브라임은 감상적인 노랫구절과 솔로몬의 노랫가락을 좀 알고 있을 뿐 전혀 아는 것이라고는 없소. 나 데니는 아직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여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술만 들이키지. 아, 그리고 그 젠킨스 말이요. 당신 집의 색시 같은 약제사 말인데 그 녀석은 부인 환자들에게 몰래 작은 환약을 팔아 단물을 빨고 있어. 내가 할 말은 거의 다 했소. 자, 가자 허킨스. 그는 개를 끌고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조리대의 약병으로 보냈다. 참고로 말하지, 내가 당신이라면 글리더 플레이스에 있는 환자는 장티푸스라고 진단하겠소. 그런데 그 병은 좀처럼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그날 밤 앤드루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울퉁불퉁한 털실 찌꺼기를 넣은 이부자리 탓이 아니라 글리더의 환자 때문이었다. 장티푸스일까? 데니가 떠나면서 짓거린 말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의혹과 불안의 불씨를 안겨줬다. 그는 자기가 증세를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에 새벽에 다시 한번 왕진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까스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는 길고 지루한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거리면서 과연 자신에게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이 있느냐고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맨스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강직하고 부지런한 그의 아버지는 한평생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요먼니에 들어가 전사했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황폐한 농장 하나를 꾸리던 어머니는 그 땅을 목장으로 바꿨다. 앤드루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손수, 마차를 몰아 우유 배달까지 하던 어머니는 그 즈음 가벼운 기침을 하다 몇 해가 지나자 그것이 악화되어 폐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앤드루는 18살 때 혼자의 몸이 됐다. 그는 무일푼의 상태에서 글렌 장학금으로 성 안드레아 대학을 졸업한 뒤 댄디시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글렌 장학금은 연간 5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년간 대여한다. 맨스는 이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정직, 그의 성실성이 갓 의사시험에 합격한 대진으로서는 최고의 보수인 연 250파운드라는 봉급 때문에 남웨일즈에 이렇게 외진 곳까지 그를 서둘러 오게 했던 것이다. 사실 그는 에든버러 왕립병원의 임상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곳의 보수는 이곳의 10분의 1밖에 되지 못했다. 이렇게 그는 드라이네피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 3개월이 흐른 맑게 개인 3월의 어느 오후였다.
봄 소식이 지저분하게 파헤친 흙더미에 파란 싹이 트기 시작한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산들바람에 실려왔다. 푸른 하늘에 둘러싸여 있는 드라이네피도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때마침 연락을 받고 리스킨과 3번지로 왕진을 나선 앤드루는 상쾌한 봄바람에 마음이 들떠옴을 느꼈다. 앤드루는 이제 페이지 의사의 진료서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되었다. 에드워드 페이지가 또다시 환자를 진찰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30년 이상이나 자기들을 위해 헌신한 페이지가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다가 얼굴이 두꺼운 블로드 애는 노동자들의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광산 감독인 위킨스를 협박하거나 술수를 써서 계속 페이지를 회사에 촉탁이로 지명받게 해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다. 그 수입은 진료소의 모든 일을 도맡고 있는 앤드루의 월급의 6배는 넘을 것이었다. 에드워드 페이지가 희생적이며 사심이 없는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페이지 의사는 침대를 떠날 수 없는 병든 몸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나서기를 좋아하며 심술 긋고 마음이 검은 마누라의 탐욕의 재물이었다. 페이지는 매일 아침 애니가 새들의 먹이로 빵 부스러기, 베이컨 껍질, 코코아 가루 등을 놓아둔 창가를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이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일요일 오전이면 늙은 광부 이노크 데이비스가 페이지를 찾아와선 함께 창가에 앉아 먹이를 쪼는 새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언젠가 앤드루는 흥분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이노크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여보게. 그때 늙은 광부는 맨슨을 향해 흥분된 소리를 질렀다. 오늘 아침은 기분이 몹시 상쾌해. 박새 2마리가 창가에 찾아와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놀다 갔다네. 맨슨은 리스킨가에 이르러 3호 주택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는 조이라고 하는 9살 난 남자아이가 가벼운 유행성 홍역에 걸려 있었다. 증상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집의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이의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채석장에서 날품을 팔았는데 그것도 늑막염 때문에 무려 3달째 누워있어서 결근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진찰을 끝낸 앤드루가 조이의 어머니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덧붙였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조이의 동생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하우엘즈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몸집이 작은 고된 노동으로 벌게진 손마디가 굵은 그녀는 만사를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왜요? 바로우 선생께선 아드리스를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앤드루가 비록 그녀를 동정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몹시 불쾌했다. 바로우가 누구죠? 초등학교의 여선생님이죠. 자연스럽게 하우엘즈 부인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가정 방문을 오셨어요. 저희 집 형편을 보시고는 아이드리스를 학교에 보내라고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 말에 은근히 화가 난 앤드루는 그 요교사의 말을 들어서 안 되며 자기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우엘즈 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간섭을 받는 일, 특히 자신의 일을 남에게 간섭당하는 것은 참아 넘기지를 못했다. 또 주제넘게 모든 일에 간섭하는 여자를 몹시 싫어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치밀었다. 형인 조이가 홍역에 걸려 있는데 동생 아이드리스를 학교에 등교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규칙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그 여선생을 찾아가 따져야겠다고 갑작스레 결의를 다졌다. 5분 뒤 그는 은행가의 언덕을 올라 1학년 교실 앞에 서서 노크를 한 다음 교실로 들어섰다. 커다란 교실 한쪽 구석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었고 환기시설도 잘 되어 있었다. 그 방의 어린이들은 모두 7살 미만이었다. 그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는 마침 휴식 시간으로 아이들은 간식으로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그 우유는 광산 노동조합의 지방 분회에서 보조를 받아 급식하는 것이었다. 곧 그의 시선이 여교사에게 멈췄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칠판에 숫자를 열심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간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숫자를 다 쓴 여선생이 고개를 돌렸다. 이때 맨스는 자기가 화가 난 상태에서 추측한 그런 류의 당돌한 여자하고는 전혀 다른 인상에 잠시 망설였다. 어쩌면 그녀의 갈색 눈동자 속에 나타난 놀라움이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맨스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얼떨결에 물었다. 바로우 선생이십니까? 네. 날렵한 몸매를 갖고 있는 그녀는 갈색의 트위드 스커트에 울로 된 스타킹 그리고 작고 견고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자기와 비슷한 나이일까? 맨스는 그녀가 자기보다 어린 22살쯤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미묘한 얼굴로 맨스를 쳐다보고 나서 맑게 개인 봄날에 지루한 산수 공부를 하다가 기분 전환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닥터 페이지의 데이진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맨슨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나는 맨슨입니다. 그런데 이 방에 보균의 위험성이 있는 아이드리스라는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의 형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 속에 의아한 감정의 변화가 떠올랐지만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상당했다. 흩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그녀가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자기의 방문을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눈치챈 그는 새삼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그 아이를 등교케 하는 것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맨슨의 말에 그녀는 정색을 하고 상냥하던 태도를 바꿨다. 그녀의 새하얀 브라우스는 그녀를 청초하고 애띠게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졌지만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우엘즈의 엄마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도 홍역에 걸려 있고요. 또 건강한 아이들도 조만간 전염될 거예요. 만약 아이드리스가 휴학을 하게 되면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돼요. 아이드리스는 우유를 먹고부터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으니까요. 우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앤드루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아이는 격리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녀도 뒤질세라 단호한 말투로 맞섰다. 나도 그 아이를 격리해 두고 있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말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확인하세요. 앤드류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 눈길을 멈췄다. 5살 난 아이드리스가 난로 곁에 있는 조그마한 책상에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서 연푸른 눈동자로 우유병 주위를 만족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다시 앤드류를 흥분케 만들었다. 그는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저렇게 격리시킨 것이 당신의 아이디어군요. 그러나 저것은 안 됩니다. 어쨌든 저 아이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작은 불꽃이 반짝 튀었다. 당신은 내가 이 학급의 교사라는 사실을 잊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좀 더 고상한 곳에서라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 말만이 통합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법률을 어기고 있어요. 저 아이를 이곳에 놔둘 수는 없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난 당신을 고발하겠소. 그녀가 경멸하는 어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고발하시죠. 아니, 저를 체포하세요. 그렇게 해야 당신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입장이 뒤바뀐 것을 느낀 그는 광폭한 마음이 들었으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의기양양한 그녀의 콧대를 꺾어야겠다는 듯이 그녀를 노려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그녀 목덜미에 있는 조용한 맥박과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 고른 치아가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침묵을 깨고 그녀가 말했다. 이제 더 할 말이 없겠죠?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어린이들을 쳐다보았다. 자, 모두들 일어나
안녕 맨슨 선생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린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말대로 합창하는 것이었다. 귀까지 붉게 물든 맨스는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문 쪽으로 밀려났다. 그녀의 반격에 속이 뒤집힌 상황에 그녀가 태연스럽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다. 맨스는 그녀의 길을 꺾을 만한 신랄한 말을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의 면전 앞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고 있었다. 맨스는 바로우 선생과 말다툼을 한 그날 밤 검역관에게 고발하는 통렬한 편지를 3통이나 썼다가 찢어버리곤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잊기로 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그는 교회당 거리를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역으로 가는 길의 모퉁이에서 브라멜 부인과 우연히 마주쳤지만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자 브라멜 부인이 멈추어 서서 화려한 미소를 지며 그를 불러세웠다. 어머나, 맨슨 선생님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조촐한 모임을 가지려 하는데 선생님도 참석해 주세요. 브라멜 집에서 열린 파티는 9시에 시작되었는데 급히 달려온 앤드루는 안절부절 못했기 때문에 먼저 와 있는 크리스틴과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못한 것을 참담하게 생각했다. 크리스틴이 계단을 내려와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더듬거리며 말했다. 바로 우양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전 이킨스 네 분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는데요. 앤드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턱에는 강한 선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맨스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말했다. 단지 나는 하우엘즈의 일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경솔했습니다. 그런 나의 행동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선 선생님의 행동이 적절하고 옳았습니다. 법률 이전에 정신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이번 문제로 마음을 어지럽히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나는 이 사과의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그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휙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맨스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후련하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면서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앤드루는 그의 마음속에서 크리스틴을 몰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녀에 대한 사모의 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브라멜의 집에서 만난 후 앤드루의 머리는 온통 크리스틴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의 기분은 예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좌절감에서 벗어난 맨스는 마냥 행복했고 희망에 넘치고 있었다. 이 같은 사고의 변화는 그대로 일에 반영됐다. 그는 상상 속에서 환자와 생활하는 자신을 항상 그녀가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이 주도 면밀히 최선을 다한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왕진을 적당히 하거나 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고 진단하려는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안 돼,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자신을 질책했다. 임상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그 원인을 규명코자 했는가 하고 자신을 다그쳤다. 그리고 많은 약 가운데는 도리어 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환자들은 의뢰의 약병을 받아가야 한다고 생각들 하고 쓸모없는 볶은 설탕가루나 증조라든가 단순한 맹물을 효험 있는 약으로 믿고 받아가는 관습적 사고방식으로 행해오는 형편인데 지금까지 그는 과학적인 사상에 이처럼 심취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하거나 황금에 눈이 멀어 전과 같은 조제라는 처방전을 안 쓰게 되길 기원했다. 또한 그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크리스틴에게 자기를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게 하고 싶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신비로운 정막 속에 쌓여있던 어느 날 밤, 앤드루는 우울해 있었고 머리는 멍한 상태였다. 그 심야의 왕지는 어느 때와는 다른 것이었고 그 일이 드라이네피에서의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경험이 많은 산모의 해산을 돌보는 일이었다. 산모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검정 옷을 입은 노파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상스레 생생하며 분별있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그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1시간이 경과되었다. 엄격하고 긴 투쟁이었다. 그리고 새벽 햇살이 덧문의 틈 사이로 새어들 무렵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생명은 없었다. 움직이지 않는 살덩이를 응시하면서 앤드루는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 그토록 자신 있게 맡았는데 그 순간까지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에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기를 소생시키고 싶은 소망이냐, 총각을 다투는 상태에 있는 모체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 끼어서 그는 주저하며 머뭇거렸다. 이 딜레마는 총각을 다투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그것을 의식하고 일을 처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갓난아기를 산파 손에 넘겨주고 수잔 모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허탈 상태에 빠져 거의 맥이 없는 데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필사적으로 그는 끊어지려고 하는 생명과 미친 듯한 경쟁을 시작했다. 앰플을 깨뜨려 피트위트린 주사를 놓은 것은 순간적이었다. 이어 주사기를 내던지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여인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몇 분 동안 뜨거움에 몸부림치는 듯한 노력을 기울이자 그녀의 심장은 점점 힘을 되찾았고 이제는 손을 놓아도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땀투성이의 이마에 머리칼이 달라붙은 채 몸을 휙 돌렸다. 아기는 어디 있죠? 산파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침대 밑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앤드루가 곧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을 더듬어 침대 밑에 축축히 젖은 신문지 속에서 갓난아기를 끌어냈다. 의젓한 사내아였다. 흔들흔들하는 따뜻한 몸뚱이는 비계처럼 희고 부드러웠다. 급히 자른 배꼽은 오그라든 줄기처럼 되어 있었다. 피부는 매끄럽고 연약하였으며 깨끗한 결을 하고 있었다. 머리는 가느다란 목덜미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지는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앤드루는 무릎을 꿇은 채 피곤한 얼굴을 찌푸리며 물끄러미 갓난아기를 쳐다보았다. 피부색이 하얀 것은 단지 아스픽저 발리더를 뜻하는 것으로 그의 고통스러울 만큼 긴장된 머리는 일찍이 사말리턴의 산실에서 봤던 어떤 방법, 즉 옛날부터 행해지고 있는 처치를 급히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는 곧 일어섰다. 뜨거운 물과 냉수를 가지고 와주세요. 그가 산파에게 말했다. 그리고 세숫대야도 빨리요, 빨리. 하지만 선생님, 산파는 갓난아기의 새하얀 몸에 시선을 떨구면서 더듬거렸다. 빨리. 그는 다시 소리쳤다. 그는 담요를 깐 뒤 그 위에 갓난아기를 눕히고 특수한 인공호흡을 시키기 시작했다. 세숫대야와 주전자 그리고 큼직한 쇠솥이 들어왔다. 미친 듯이 한 세숫대야에는 냉수를 그리고 또 하나의 세숫대야에는 간신히 손을 담글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물을 타서 열탕을 만들었다. 이어 광기 서린 요술장이처럼 두 개의 세숫대야 사이에서 갓난아기를 냉수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하는 식으로 계속 되풀이했다. 15분이 지났다. 땀이 앤드류의 눈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그의 시선을 가렸다. 한쪽 소매뿌리는 물에 젖어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는 차츰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축 늘어진 갓난아기는 호흡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좌절과 절망감이 덮쳐왔다. 앤드루는 격렬한 노여움이 뒤섞인 자포자기를 느꼈다. 그는 산파가 놀란 나머지 멍청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또 그곳에는 벽에 딱 달라붙어서 말없이 선 채
손을 자신의 목에 대고 아무 소리 없이 불타는 듯한 눈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 노모도 있었다. 노모가 그 딸에 못지않게 이 손자 아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허사가 돼버리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마룻바닥은 이미 발을 디딜 곳도 없을 만큼 어수선해져 있었다. 앤드루는 젖은 수건에 발이 걸려 흰 생선처럼 미끈미끈한 갓난아기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제발 선생님. 산파가 훌쩍훌쩍 울음소리를 냈다. 사산인데요. 왜? 앤드루는 그녀의 말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다. 반 시간 동안의 노력에도 반응이 없는 것을 절망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거친 타월로 갓난아기를 마찰하는가 하면 두 손으로 작은 가슴을 눌렀다가 늦췄다 하면서 그 흐물흐물한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썼다. 그 사이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그의 손으로 누르고 있는 아기의 작은 가슴이 갑자기 경련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흠칫 부풀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앤드루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토록 쓸모없는 것만 같은 노력만 되풀이한 끝에 손가락 끝에서 튕기는 생명의 감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감으로 그대로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였다. 점점 갓난아기는 차츰 깊이 숨을 몰아내 쉬었다. 점액의 거품이 한쪽 콧구멍에서 흘러나왔다. 생의 희망을 담은 무지갯빛 거품이었다. 사지는 이미 뼈가 없는 것처럼 축 처져 있었다. 휘뿌였던 살갗이 점점 핑크색을 띄우고 있었다. 마침내 형용할 수 없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산파가 격앙된 감정으로 흐느꼈다. 정말 되살아났구나. 앤드루가 갓난아기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피로 때문에 머리가 뒤흔들리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온통 흐트러져 있었다. 타월, 담요, 세숫대야, 더러워진 기구, 바늘 끝이 리놀륨 바닥에 꽂혀있는 주사기, 물구덩이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솥, 그리고 난장판이 돼버린 침대 위에는 산모가 아직 마취 상태로 조용히 꿈을 꾸고 있었다. 노파도 아직 꼼짝하지 않고 벽에 달라붙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양손은 모아졌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앤드루는 와이셔츠 소매를 내리고 웃저고리를 걸쳤다. 진찰 가방은 나중에 가지러 오겠어요. 그는 계단을 내려와 부엌을 지나서 개숫대로 다가갔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큰 컵에 물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모자와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앤드류가 마지막 왕진을 위해 12호 주택에 들어섰을 때 존 모건은 지나칠 정도로 공손한 태도로 한 장의 종이 쪽지를 앤드류의 손에 건네주었다. 액면 5긴이라 적혀있는 건축조합 발행의 수표였다. 앤드루가 감동하여 말하였다. 받을 수가 없는데요, 존. 안 되십니다.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존은 진지한 표정으로 앤드루의 손을 감싸쥐듯이 하면서 한사코 거두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사람과 전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이건 선생님께만 드리는 우리 부부의 정표입니다. 페이지 선생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생께서는 열해 동안 꼬박꼬박 지불해 왔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선생님에게만 감사를 드리는 표시입니다. 젊은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앤드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표를 접어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다음 화요일 서부합동은행 앞을 지나갈 때 그는 문득 생각이 나서 존의 사례금으로 저축구자를 들려고 쇠금을 창구 앞에서 수표에 사인을 하고 젊은 출납 개원에게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거래니까요. 그때 지점장인 리스가 깊숙한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어슬렁 다가왔다.
그리고는 지금 예금했던 수표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저 이걸 새 구자에 넣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자를 만드는데 너무 돈이 적다는 겁니까? 앤드루가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리스는 더듬거리면서 수표를 살펴보고 있더니 마침내 수상쩍은 눈매를 치켜 세우며 앤드루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 그건 그럼 선생 이름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야 물론이죠. 그는 의아한 표정을 갑자기 흐리멍텅한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맨스는 이 대머리 까진 구두쇠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은행을 나섰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크리스티는 이미 일주일 전에 휴가차 떠나고 없었다. 맨슨이 모건 부인에게 매달려 있는 관계로 그녀가 출발하는 날 잠깐 만나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맨슨은 크리스틴이 막상 휴가차 떠나고 보니 그녀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광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광산 감독은 다정히 그를 맞아들여 의자를 권한 후 책상 위에 놓여있는 담배 케이스를 앞에 내놓으면서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회사에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이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혓바닥에 달라붙은 누런 부스러기를 집어냈다. 휴즈와 윌리엄즈와 같은 분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추천하고 많은 사람들도 당신을 우리 회사의 정식 의사로 정하라고 내게 수없이 건의를 합니다. 앤드루는 갑자기 기쁨과 흥분에 휩싸이면서 의자에 앉은 채 자세를 고쳤다. 그럼 페이지 선생의 일을 이어받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킨스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약간 까다로워요. 여기 인사 문제는 여간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페이지 의사를 지정의 명부에서 나로선 뺄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죠. 그런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내가 말하는 건 선생도 좋게 하려면 선생의 이름을 살짝 회사 명부에 끼워 넣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페이지 선생한테서 선생님 쪽으로 옮기고 싶은 환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앤드류의 표정에서 갑자기 열기가 사라졌다. 역시 긴장된 표정이긴 했지만 이마가 찌푸려졌다. 감독님께서도 알다시피 난 그런 짓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페이지 선생의 대진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저를 페이지 선생과 경쟁하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양식을 지닌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아요? 왜 저에게 페이지 선생님 일을 인계해 주지 않는 거죠? 앤드루가 다그쳐 물었다. 난 기꺼이 수입의 일부를 그 대가로 지불하겠어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위킨스는 머리를 살래살래 저었다. 그럼 내일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새 명부를 스원시 본사로 올리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겠어요. 앤드루는 조금 전까지 그토록 부풀어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었다. 앤드루는 계단을 지나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가 손잡이에 손을 대었을 때 페이지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맨슨 선생, 나 좀 보자니까요. 무슨 일인데요, 부인? 그가 귀찮다는 듯이 되물었다. 무슨 일이라니요?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무슨 일인데요? 묻고 있는 것은 나예요. 앤드루도 지지 않고 맞섰다. 이것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그래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통통한 가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손에 움켜잡고 이업하듯이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존 모건의 수표였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페이지 부인의 뒤쪽 그 거실 문에 몸을 감추고 바깥을 내다보는 리스가 눈에 들어왔다. 잘 봐요. 페이지 부인이 말을 였다. 이젠 아셨어요? 그래, 당신의 이 수표가 우리 집 주인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왜 당신 명의로
은행에 예치해 두었는지 당장 설명해봐요. 앤드루는 노도와 같이 피가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그 수표는 내 것이오. 존 모건이 나 개인에게 살해한 돈이니까요. 살해라고요? 그럴듯하군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우겨보았자 본인은 여기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이를 깨물며 대답했다. 편지로 알아보면 될 게 아닙니까? 내 말을 믿을 수 없으면. 그녀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나는 그런 곳까지 편지를 보낼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요. 당신 딴엔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죠. 정말 웃긴 사람이네. 이곳에서 주인을 위해 고용살이하고 있는 몸이라는 걸 당신은 잊은 모양이군요. 그래, 이 일을 주인 몰래 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군요. 이제야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다고요. 당신은 도둑놈이에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도둑놈이라고요. 그녀는 리스의 도움을 청하려는 듯이 반쯤 열린 문을 돌아보면서 침을 튀기며 말했다. 리스는 문짝에 기대선 채 창백한 얼굴로 말리려는 신용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입안에서 어물거리고 있었다. 앤드류는 이 소동의 조종자가 리스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총총이 블로디엔에게 뛰어왔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더욱 치밀었다. 맨스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올라섰던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려 겁에 질려 창백해진 리스의 얄팍한 입술을 노려보면서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부인. 페이지 부인을 향해 녹이 띤 음성으로 소리쳤다. 나를 도둑놈 취급했죠. 당장 그 말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명예훼손으로 부인을 고소하겠소. 어디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분명 은행의 이사들도 리스 씨가 직업상의 비밀을 폭로시킨 사실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난 그저 나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 지점장의 창백했던 얼굴이 이젠 흑빛으로 변해갔다. 난 부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앤드류가 다그쳤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목을 조이는 것만 같았다.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부인이 아끼는 지점장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거요.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녀도 자신이 너무 우쭐에 말이 지나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맨슨의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은 태도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그녀가 불현듯 이렇게 말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래요. 도둑놈이란 말 취소하겠어요. 그리고 사과하겠습니다. 맨슨은 순간적으로 역겨움이 치솟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이 여편네의 행패를 참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았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에 대한 증오심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직성이 풀리도록 잔혹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마음이 통쾌할 것 같았다. 부인, 몇 마디만 더 하겠소. 첫째로 내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당신네들은 1년에 1,500파운드란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 중에서 내게 지불하는 건 고작 250파운드뿐. 난 지금까지 이렇게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후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것은 당신네들에게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주 노무자 대표가 회사 감독에게 요청한 결과 날 회사의 정식 의사로 채용하겠다는 제의가 있었는데 더욱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셔야 될 일은 논리적인 이유에서 당신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난 그 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이오. 이제 나도 당신의 꼴이 보기 싫어서 당신의 대진으로 있고 싶진 않소. 당신은 비열하고 혼자만 잘 먹고 마시는 돈에 추잡한 암것이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병리약 대상이란 말이오.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여길 그만두겠소.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작은 단추와 같은 눈을 부릅뜨고 그의 얼굴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안 되지.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회사에 지정이가 되다니. 이젠 당신도 끝장이야.
끝장이고 말고. 지금까지 나는 대진 따위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고 무례한 사람이 다 있을까? 그래, 내가 먼저 말해야 했는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그래, 그것이 마땅해. 이때 2층의 방문이 열리며 환자가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괴로움을 참고 계단 위까지 어기적거리며 걸어나와 소리쳤다. 좀 조용히 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었지만 엄격했다. 무슨 일이야? 페이지의 물음에 블러드앤이 침을 꿀꺽 삼키고 울먹이면서 맨슨에 대한 악담을 한참 늘어놓았다. 그래서 말해요. 내가 선수를 쳐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맨슨은 그녀의 아전인수격인 악담에도 굳이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맨슨 군이 그만둔다고 하는 거야. 결국 에드워드는 어렵게 서 있었기 때문에 흥분이 되자 벌벌 떨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이 리스와 블러드앤에게 옮겨갔을 때는 그의 눈에서 파란빛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절망의 흔적이 역력히 엿보였으나 위험은 잃지 않고 있었다. 아니야. 이윽고 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난 앞으로 다시 못할 거야. 알고 있겠지, 자네들 모두. 그가 천천히 발길을 돌려 벽을 의지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문이 소리 없이 닫히고 있었다. 앤드류는 모건 부인의 출산 때에 그가 느꼈던 환희와 그 순수했던 기분이 블러드앤의 추악한 몇 마디로 더럽혀진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 사건을 존 모건에게 알려 사죄 이상의 것을 요구할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블러드앤이라면 몰라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면 블러드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잊기로 했다. 그는 이 고장에서 가장 가난한 자선단체를 골라 홀가분한 기분으로 오기니를 우송하고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애뉴린 리스에게 보내주도록 부탁했다. 맨슨은 영수증을 받은 리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신문의 광고란을 살펴본 후 그럴 만한 자리에 모두 구직원서를 냈다. 하지만 회답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가 실망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유를 데니는 이렇게 말했다. 드라인의 피가 취직까지 맡고 있군. 앤드류는 이 같은 외진 웨일즈의 광산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취직에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자 새삼스럽게 놀랐고 당황했다. 앤드류는 자신의 궁핍과 불안에 휩싸이다 보니 크리스틴이 더욱더 보고 싶었다. 편지로는 자기 사정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 원래 글재주가 없기 때문에 간혹 편지는 쓰지만 자신의 진실과는 달리 엉뚱한 글을 써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9월의 첫 주일까지 드라이네피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굶주린 눈으로 달력을 주시했다. 크리스틴이 돌아오려면 아직 12일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자 점점 더 울적한 심정이 되어서 취직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세월이나 빨리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벌써 3주일이나 지나갔다. 저녁을 먹고 난 맨슨은 약제사 자리라도 얻어보려고 축 처진 기분으로 교회당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데니를 만났다. 근래 그들은 사이가 어색했기 때문에 데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앤드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데니가 장화 뒤축에다 파이프를 툭툭 두들겼다. 마치 온 정신을 그곳에 쏟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자네가 떠난다니 역시 유감이야 맨슨. 자네 덕택으로 이 고장이 싹 바뀐 셈이란 말일세.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 어벨라로우의 의료공제조합이 새 조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어벨라로우는 이 계곡의 뒤쪽에 위치한 곳으로 약 30마일 떨어져 있지. 꽤 큰 조합이야. 조직 면에서도 말이야. 의료원장인 루엘린이란 사람은 인정이 많고 소탈한 사람이지. 더군다나 그것은 계곡 마을이기 때문에 계곡 사람을 싫어하는 일도 없을 테니 한번 신청해보게. 앤드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데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요즘 계속 일자리를 구했지만
허탕만 치자 자신을 잃고 있는 상태였다. 그가 반응을 보였다. 아, 그래? 그런 자리가 있다면 신청해 보겠네. 광산 논무대책위원회를 줄여서 광무위라고 칭하는데 광무위의 사무실은 웨이스트민스터 공원과 인접한 템즈 강변로의 매우 큰 회색 석조 빌딩 안에 있었다. 그날 앤드류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으로 퇴근 시간이 되자 집에 돌아와 크리스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놀랐어, 크리스. 아직 내가 할 일은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어. 앞으로 한 달간 우유나 마시고 타임지를 읽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게다가 올드미스인 메이슨 비서와 하키 이야기라도 한가하게 해야 되는 처지니 말이야. 이튿날 아침 출근 후에 앤드류는 자기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전부 훑어본 후 사인을 끝냈지만 11시가 되자 벌써 할 일이 없어져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답답해서 빌딩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어디를 가나 마치 시체실 같아서 흥미가 없었지만 마지막 맨 위층에 올라가 보니 그곳은 실험실로 사용해도 좋을 만한 좁고 긴 방이 있었고 더러워진 가운을 입은 한 청년이 빈 유황 상자 위에 앉아서 니코틴으로 누렇게 된 윗입술로 담배를 문 채 우울한 표정으로 손톱을 깎고 있었다. 이 청년은 자기보다 5-6살쯤 젊어 보였지만 맨슨은 먼저 인사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난 앤드루 맨슨이요. 나도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간이 되려고 왔소. 닥터 호프의 말을 빌리면 점심 먹으러 가는 것만이 하루 중에 유일한 사무일 뿐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태만에 빠진 근무조건과 무기력한 위원회의 결정은 자기를 점점 정신 이상자로 만든다면서 그는 이 위원회를 한마디로 미치광이의 도락이라고 표현했다. 마침내 앤드류가 기다리던 이 위원회가 열렸다. 캔터베리 박사, 개스비, 어베이경, 빌리 보턴인 듀와 차리스 교수 등 그들은 화려한 친절을 베풀면서 의무관 취임을 축하해 주었다. 그럭저럭 3개월이 지나고 앤드류는 이원들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보고서를 길에게 제출했는데 상무성의 빅스비 박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는 조금은 놀랐다. 빅스비 박사는 문자 그대로 노발이 하늘을 찌르며 경노한 모습으로 자네는 탄갱의 붕대를 3인치로 추천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2인치 반이 좋다고 생각하네. 어떤가 자네는? 자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군. 우리들은 여러 해 동안 2인치 반의 붕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왔어. 자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나? 앤드류도 박사와 마찬가지로 자제심을 잃고 말았다. 당신네들은 갱내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갱내의 더러운 물웅덩이에 엎드려 안전등 하나뿐인 채 머리를 들 여지도 없는 곳에서 대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붕대의 반인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따위 그런 것은 그렇게 문제로 삼을 것이 못 됩니다. 앤드류는 낭패할 정도로 실망한 나머지 나는 이따위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분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다. 저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저런 생활 속으로? 그리고 주말까지 조용히 참고 있던 이혼회에 가서 간단한 사유를 말하고 사표를 냈다. 길은 매우 놀라며 기분 좋게 잡담을 한 후에 이런 말을 첨부하였다. 결국 닥터 맨슨, 당신이 있을 곳은 그 외에 전쟁 중에 흔히 하는 말을 빌리면 사령부가 아니고 일선이 적당해요. 졸병들과 같이 있는. 앤드류는 진해 흡입 문제에 관한 광무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소문을 듣지 못했으나 그가 사임한 지 수개월 후에
양가경이 모리스 개스비 박사에게서 얻은 의학적 증언을 10분 인용해서 하나의 쇼를 벌이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이 문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들은 개스비를 인도주의자이며 또한 대의학자라는 칭찬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규석증은 그 해에 직업병으로서 법령화되었다. 앤드루 맨슨도 이제 의학 박사이고 영국 의학회 회원인 이상 국민보험이나 투약을 다루지 않는 개업이가 되고 싶었다. 보험증 제도와 같은 체제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이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장소 따위는 가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의학 저널지에 실린 호이 박사의 사망 신고를 보고 호이 박사의 미망인을 만나 병원을 인수맡았다. 첫날 병원에 설치된 벨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며 쇼를 둘러쓴 노파가 들어왔다. 만성기관지염이라고 노파가 코멘 소리를 하지 않아도 앤드루는 이미 알고 있었다. 환자, 제1호야, 크리스.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것으로 점심값은 벌었으니까 말이야. 개업 첫날에 10실링 6펜스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고 다음 날은 겨우 7실링. 그 다음 날은 괜찮았으나 겨우 무수입을 면했고 토요일은 오전 내내 한 사람이 한자도 오지 않았고 토요일에 오겠다던 외상치료를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지만 오후에 진찰로 7실링 6펜스의 수입이 올랐다. 오싹하는 기분의 일주일이었다. 마치 무덤 같은 이 병원에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 커다란 실수였을까? 환자가 없는 것은 내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일까? 내 나이 30, 의학 박사 직함과 영국의학회 회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임상적인 수화는 물론 임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도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진료비가 3실링 6펜스라서 이 돈으론 두 사람이 굶어 죽기나 면할 정도였다. 지금까지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중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의 절반의 시간에 걸쳐 느낀 것은 식욕이라는 순수한 고통만큼 인간을 유물주의로 전향시키는 미묘한 방법은 없었다. 길 건너 휴미트의 작은 가게는 좁은 대리석 카운터에는 소금에 절인 청어, 병에 넣은 올리브, 초에 절인 양배추, 여러 종류의 독일식 소세지, 파이, 살라미, 맛있는 치즈 등이 진열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값이 무척 싸다는 것이다. 여자는 앤드루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런 말로 호의를 나타냈다. 선생님이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성공하고 말고요. 훌륭한 부인을 곁에 두셨으니까요. 선생님 부인은 저처럼 몸집은 작지만 몸매는 보기 좋은 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환자들을 많이 소개할게요. 어느 날 밤 그는 진찰실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슬슬 문을 닫을까 하는데 한 사람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건너다 보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현관으로? 어디든 괜찮습니다. 다만 이쪽이라면 진찰료가 반액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진찰료가 싸더라도 상관없어요. 진찰료에 대해선 말하지 맙시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앤드루는 그녀에게 약 처방을 내지 않았다. 크렘양, 이것은 약간 이상한 피부병이로군요. 환부만의 치료로는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아요. 원인은 혈액이니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식이요법입니다. 그는 웃으면서 메모지를 꺼내어 규정식과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물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녀는 주저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고 뭐든 할 생각이라면서 돌아갔다가 열흘이 지나자 그녀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정면 현관에서 진찰실로 들어오면서 기품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라 맨슨도 덩달아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제 손 좀 보아주시겠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맨슨도 웃을 수 있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규정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지요? 후회를 하다니요. 그녀는 깊은 감사의 정이 넘쳐 두 손을 그 앞에 내밀었다. 이것 봐요. 안전이 나 흔적조차 없어요.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저에게 있어 기쁜 일인가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그거 참 잘 됐구려 라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직업이니까 그런 것을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았다면 이젠 염려 없어요.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음식물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병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일어섰다. 치료비를 받아주세요, 선생님. 요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는 순간 어떤 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3실링 6펜스, 아니 9실링 6펜스쯤은 그녀에게서 받았을는지도 모르나 자기의 의술의 승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앤드루가 개업을 하고 크게 확장될 징조가 있던 돈벌이가 이제는 모든 방면에 걸쳐서 신속하다고 할까, 마치 전류를 통하게 한 것 같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제일 고급 상점에 가서 무엇이든지 좋다고 생각하는 새 가구를 사고 침실용의 세트와 응접실용의 세트도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모두 사와도 좋다는 시기였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내 크리스에게 말했다. 크리스, 내가 가난했을 때 잘 참아주었어.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 놓고 이 호황을 즐기는 거야. 값 비싼 번쩍번쩍하는 가구와 털이 들어간 양복 한 벌을 오슬리에 주문하거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녀의 말투에 씁쓸한 비꼬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앤드루는 알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옳은 말이야. 이미 그런 낡은 리젠시에서 산 삽동 내버려도 좋은 거야. 크리스틴의 눈에 눈물이 넘쳤다.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 있었다. 당신은 어벨라로에서는 그것을 잡동사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아, 그때가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흐느끼면서 발을 돌려 방을 나가버렸다. 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요즘 그녀는 계속 야릇한 감정에 빠져 있다. 감정에 어떤 얼룩 같은 것이 있고 늘 우울하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서 이제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언제나 존재해 있던 부부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연결, 숨겨진 밧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을 조금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나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억지나 불만에 언제까지나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다. 왕진을 가야 할 환자의 집이 많이 밀려 있었고 화요일이면 전에도 그랬듯이 은행에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에 예금을 하기로 했다. 쓸데없이 현금을 집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분 좋은 은행 거래와 저 초라했던 대진 시절에 드라이네피에서 애뉴린 리스에게서 멸시를 당했던 경험과 비교해 보았다. 이 은행 지점장 웨이드 씨는 항상 경의와 친애감이 가득한 미소로 그를 접했으며 지점장실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고 가라고 권할 정도였다. 토요일 그가 돌아왔을 때 크리스틴이 뛰어나와 소리쳤다. 앤드루, 조금 전에 로버트 어베이 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빅토리아 병원의 외래 환자계의 의사로 임명되었대요. 말의 줄거리가 분명해지자 그의 눈은 점점 흥분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뭐야, 그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닌가, 크리스? 그렇죠. 당신은 보람 있는 일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연구를 하실 기회가.
광무위에 있을 때 당신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번에는 뭐든지 다. 크리스티는 두 팔로 앤드루의 목을 감고 길게 포옹했다. 그것은 앤드루도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이미 그는 의료 원조 조합의 조수가 아니라 런던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명성을 갖고 있는 병원 근무의 명예의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앤드류는 크리스틴과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상류 계급의 진찰 씨를 따로 내기 위해 웰백방을 얻기까지 하였다. 그의 성공은 돌발적인 홍수처럼 뚝을 무너뜨리고 굉음을 내면서 넘치는 큰 물결이 되어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그를 한없이 밀고 나갔다. 그는 이젠 크리스틴과 얼굴을 마주쳐도 조금도 동요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로렌스와 1시간쯤 함께 지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돌아올 정도가 되었다. 그는 이 놀랄 만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가령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자신은 로렌스 부인을 사랑한 것도 아니며 그것은 크리스틴도 전혀 모르는 일인데 남자라는 것은 누구나 일생 중에는 이런 특별한 막다른 골목에 언젠가는 잘못하여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렸다. 이제 새삼스럽게 자기만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성공이 그를 맹목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인간적인 의사로서 새로 출발하려면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하나 보네요. 무허가에 의한 동물학대라는 미명하에 이혼회의 신문을 받고 무고한 지인의 죽음을 방관한 데 따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 크리스틴의 죽음까지 맞이했어요. 심지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음모로 의사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되네요. 진정한 의료 행위가 자격에 있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과학적 진리 탐구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아니 그의 신념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는지. 심의실로 들어갔을 때 의장석에는 제너, 할린디 경을 비롯해 심의위원들이 높다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고참들이 앉아있는 실내 분위기부터가 어쩐지 불안했다. 맨 구석에는 이 사건의 관계자 전원이 앉아 있었다. 호너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앉은 메리 볼랜드, 샤프 간호원, 도로굿 박사, 보언씨, 병실 담당 간호원인 마일즈도 있었다. 앤드루는 앉을 자리를 찾아 서둘러 호너의 옆자리에가 앉았다. 첫 심리가 끝났어요. 여기서는 지각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좀 일찍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너 변호사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앤드루는 대답을 피했다. 오너의 말대로 의장이 첫 심리의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자격 박탈이라는 판결이었다. 뭔가 하찮은 일로 자격 박탈을 선고받은 것 같은 초췌한 사나이에게서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 길을 가는 선배 의원들로부터 자격을 빼앗긴 그 사나이의 절망적인 표정은 앤드류의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겐 약간의 동정을 느꼈을 뿐 그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다음 순간이 그 자신의 차례였기 때문이었다. 심리가 시작되자 앤드류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절차에 따라 기소장이 낭독되었다. 낭독이 끝나자 옹고 측의 변호사인 조지 부은 씨가 일어나 입을 열었다. 프로코트 차림의 야인 얼굴을 갖고 있는 깔끔한 성격의 사나이는 말끔히 면도질을 한 얼굴에 코안경을 걸치고 폭이 넓은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무면허의와 의사가 의료법상의 협력을 한 명백한 실예입니다. 폐결핵 환자인 메리 볼랜드가 도리아 호흡기 병원의 도로우곱 박사의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퇴원을 했고 환자가 퇴원 당일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 수의실에서
맨슨 박사와 만나 곧장 조망원이라는 요양소로 갔기 때문입니다. 조망원이란 곳에 도착하자 환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그 시설의 소유자이자 무자격 의사인 미국인 리처드 스틸맨 씨와 이에 협력한 맨슨 박사의 진찰이 끝나자 양자는 협의 끝에 환자에게 인공 기흉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맨슨 박사와 스틸맨 씨에 의해 합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상으로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승낙을 얻어 증인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온고 측의 부은 변호사는 도로우굿 닥터에 이어 병실 담당 간호원인 마일즈 양에 이어 샤프 간호원까지 차례로 불러 세워 질문을 이어갔다. 샤프 간호원, 당신은 9월 14일 수요일 맨슨 박사의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증언해 주십시오. 네,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 당신의 말투로 보면 당신이 간 것이 본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의 행선지와 스틸맨이라는 사람이 무면허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쇼크를 받았었군요. 부인이 보충하여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진짜 전문의사 선생님이 아니면 함께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부인이 목청을 돋궜다. 그리고 샤프가 넣은 의원 여러분을 위해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맨슨 박사와 스틸맨 씨가 실제로 협력을 했었습니까? 인공 기흉을 실시할 때 말입니다. 네. 샤프가 너는 의미 있는 말투로 대답했다. 이때 어베이경이 의장을 통해 샤프 양에게 정중히 질문을 던졌다. 샤프 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맨슨 박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있었지요. 샤프가 너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침착성을 잃고 말을 더듬거렸다. 네,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잠시 후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앤드루는 다소나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적어도 어베이경은 아직도 자기 편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부우는 자기가 질문하는 도중 어베이경의 말 참견을 당한 것이 상당히 불만스러웠던지 의원들의 테이블로 몸을 돌렸다. 의장 선생님 및 여러 의원 여러분, 증인 신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시간이 귀중함을 본인은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서 본건은 결정적으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맨슨 박사가 이 요양소의 무자격 소유주에게 전후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협력한 것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건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우연한 과실로 간주할 만한 성격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거의 조직적인 의료법 위반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자리에 앉아 안경을 닦을 동안 장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문이 끝나자 앤드루는 지금 자기가 완전히 무면허의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변호사인 호너가 변론 준비를 서둘렀다. 언제나처럼 호너는 술 취한 사람처럼 붉은 얼굴을 하고 서투른 솜씨로 서류를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그의 태도가 위원들의 호감을 얻은 것 같았다. 의장이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호너 씨? 호너가 헛기침을 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장 각하 및 의원 여러분, 본인은 방금 부은 씨가 설명한 증거에 대해서 변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이면 조사를 할 생각이 본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아주 유리한 사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메스 볼랜드는 도로우굿 박사와 만나기에 앞서 맨슨 박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것.
미스 볼랜드는 맨슨 씨의 친구의 딸로 개인적으로 연고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박사는 그녀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따라서 맨슨 박사의 행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은 솔직히 시인하겠지만 그것이 비열하거나 악의에 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도로우급 박사와 맨슨 박사와의 사이에 치료 방법의 문제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들었던 바, 이 환자에 대한 맨슨의 정당한 관심을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손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다만 선배에 해당하는 동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맨슨이 먼저 하였다는 것. 호너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손수건을 꺼내 또 기침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이번엔 스틸맨 씨와의 협력 행위와 조망원의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스틸맨의 이름은 이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의사의 자격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틸맨 씨가 인격자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과 맨슨의 교제는 수년 전 맨슨의 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찬사의 편지를 보낸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스틸맨 씨가 요양소 창설차 왔을 때 순수하게 직업을 떠난 입장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맨슨은 자신의 손으로 미스 볼랜드를 치료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그때 조망원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은 씨는 조망원에 대해 정체불명의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점에 관해 위원 여러분은 반대 증언을 들으실 만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스 볼랜드 나와 주실까요? 메리가 일어서자 심의위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계속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호너의 얼굴만을 쳐다보며 앤드루를 보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제는 완쾌되어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았다. 볼랜드 양, 호너가 말을 시작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조망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였어요. 병세가 더욱 나빠졌습니까? 천만에요. 전 이렇게 건강한걸요. 실제로 그곳에서 받은 치료는 당신이 처음 맨슨 박사와 만난 그러니까 박사가 권한 치료법과 같은 것이었던가요? 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까? 의장이 말을 가로막았다. 이 증인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의장님. 호너는 의장에게 정중하게 말하자 자리에 앉았다. 호너는 그 틈을 타 위원석 쪽을 향해 예의 변명하는 듯한 표정으로 두 손을 내밀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망원에서 이루어진 치료법은 사실상 맨슨 박사의 치료법으로서 어쩌면 비논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의 정확한 해석은 스틸맨 씨와 맨슨 박사 사이에 직업적인 협력이 없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맨슨 박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호너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앤드루는 일어나기는 했으나 자기에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자 새파랗게 질린 초췌한 얼굴로 그는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앤드루는 명치 부분에 차갑고 공허한 느낌을 받으며 호너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맨슨 박사, 당신은 문제의 스틸맨 씨와 협력 행위에 대한 경제적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지요. 1페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의에 찬 동기나 좋지 못한 목적은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선배인 도로급 박사에 대한 반대 항의 의미는 없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환자의 문제에서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호너가 앤드류의 말을 막았다. 그렇다면 의료법을 위반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과 또 당신의 행위를 어떤 의미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을 심의위원 여러분에게 맹세할 수 있으시겠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호너가 다시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이 이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인은 맨슨 박사가 단순한 생각에 이번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 위원 여러분의 정의감에 호소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관용에도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인은 유능한 인재가 사소한 실수로 문책받고 관대한 처분을 받지 못한 채 일생을 불우한 가운데서 끝마친 사건을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본 사건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시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호너의 변명과 겸양의 변론은 놀랄만한 호감을 심리위원들에게 안겨주었다. 이어 온것 측의 부은의 질문에 앤드루가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스틸맨 씨가 의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루의 이 말에 부은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더욱 자신만만한 투로 물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의료행위 위법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셨지요. 네, 조금도 주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앤드루가 씁쓸한 기분으로 내뱉었다. 그는 자제심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부은 씨, 난 당신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루이 파스테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겠죠? 네? 부은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은 이 사실만은 모르실 겁니다, 부은 씨. 과학적인 의학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루이 파스테르가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에를리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상에 가장 뛰어나고 특수한 치료법을 의학계에 제공해준 인물이죠. 하프킨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전염병과 싸운 어떤 자격 있는 의사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위대성이 파스테르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메트니코프도 역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새삼스럽게 들추어내 죄송합니다. 부은 씨, 다만 이 사람들의 업적이 말해주는 것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그 이름이 의사 명부에 실리지 못했을 망정 반드시 악한이나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때까지 시골의 간이 법정에서처럼 심리는 공허한 거드름과 지루함, 곰팡이가 낀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에 위원 일동은 금방 자세를 바로 했다. 특히 어베이경은 눈에 열기를 띄우고 앤드루를 지켜보았다. 그대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은은 몹시 당황하고 있었으나 이내 침착을 되찾았다. 그래요, 많습니다. 모두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설마 당신은 스틸맨을 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겠죠? 비교해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앤드루는 분노로 불타 떠들어댔다.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피로호우가 코후가 살아있을 때 그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욕설을 퍼부어대는 것은 스퍼링거라든가 스틸맨과 같은 살아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과학 사상가입니다. 의사학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학위가 있는 의사들을 수천 명 모아놓은 것보다 의학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퍼링거나 저항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죄까지 뒤집어 쓴 채 연구와 치료에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공기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차드 스틸맨에 대해서도 부인이 일부러 비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감복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전 생애를 인류의 복지를 위해 바쳐온 인물이죠. 그도 역시 질투와 편견과 오해 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서는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핵에 대해서만큼은 이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이면서도 오랫동안 폐결핵과 인연을 갖고 일해왔으면서도 그 병의 퇴치에 티끌만큼도 이바지를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천장에 기다란 방 안에 술렁임이 일어났다. 앤드루를 바라보던 메리 볼랜드의 눈에 감탄과 불안으로 어리벙벙해져 빛났다. 호너는 실망을 하여 천천히 서류를 챙긴 다음 슬쩍 가죽 가방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그때 의장이 가로먹고 나서며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앤드루는 스스로 자기는 이미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앞 의자의 등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마음이 몹시 담담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차피 자격을 박탈당하는 자기가 그 구실을 만들어주자는 배짱이 생겨났다. 오늘 제 행위에 대한 신문과 변론을 들으면서 저는 도대체 제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기꾼과 함께 일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매우 과학적임을 자랑하는 광고문도 반은 뜯지 않고 버립니다. 지금 필요 이상으로 거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만일 의사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엉터리고 의사들만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진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사 사회는 보잘것없는 동업자 비호 사회로 돼버리고 말죠. 이제야말로 동업자끼리 질서를 잡고 정비해야 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가 받고 있는 구제불능의 불충분한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의사 자격을 얻었을 때 저는 사회에 있어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식은 몇 개의 병명과 그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약 이름뿐 조사원들이 쓰는 기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훨씬 뒤에야 배우게 된 것들입니다. 임상에서 얻은 일반적인 기초 이상의 것을 배운 의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쌍하게도 의사들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 전체가 취약하다는 점이죠. 과학적인 단위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강제적인 재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구태의연한 약 방문 존중주의를 버리고 기업이 모두가 공부할 기회와 함께 연구할 기회를 주는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리 추구는 무엇입니까? 돈벌이 이주의 개혁, 필요도 없는 수술, 가치도 없는 숱한 사이비 과학의 특허 설비, 이런 것은 이제 배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계 전체는 너무나 편협하고도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 조직은 정지 상태입니다. 진보나 제도의 개혁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간호원들의 가혹한 노동 상태와 그 보잘것없는 보수에 대해 눈물로 호소를 해오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보다 깊은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구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접골 쌓인 저비스를 위해 과감히 마취를 감행한 핵삼은 자신이 개업을 하려고 한 때에 의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10년 후 런던에서 인류 외과 의사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저비스가 완쾌시키자 나이트에 자기가 수여되었고 모든 저명 인사가 그를 천재라고 칭할 때 의학계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에게 명예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죠. 그러나 헥삼은 시리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후였습니다. 사실 저도 개혁 중에 많은 오진, 중대한 오진을 범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반성을 번복하고 있죠. 그러나 리처드 스틸맨과의 이번 경우는 절대 오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일을 조금 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메리 볼랜드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메리를 스틸맨의 병원인 조망원으로 옮겼을 때는 폐렴, 결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가 정당했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보십시오. 바로 이 방에 여러분 눈앞에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출두해 있으니까요. 앤드루는 말을 중단하고 제자리에 앉았다. 높은 위원석에 앉아있는 어베이경의 눈에 이상한 광채가 빛났다. 부우는 여전히 선체로 심란한 기분이 되어 맨스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이 건방진 의사가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고 확신하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의장에게 꾸벅 고개를 숙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야릇한 침묵이 신뢰를 감돌았다. 이제 판결만 남은 것이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의장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인상적인 여유 있는 어조였다. 앤드루 맨슨, 심리위원은 당신에게 대해 제기된 고소 및 이것을 보증하는 증언에 대해 아주 신중한 고려를 했음을 본인은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의견은 사건의 특수한 사정과 이에 대한 당신 자신의 특히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올바른 신념에 입각해서 행동했고 의사로서의 행동에 고결한 규범을 요구하는 정신에 합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심리위원들은 귀하의 성명 삭제를 등록 사무원에게 명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인정했음을 본인은 이에 통고합니다. 그 순간 그는 머리가 띵해지며 벼랑간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벅찬 감격의 해오리가 전신에 퍼졌다. 그가 떨리는 머리를 쳐들어 심리위원 자리를 보았다. 이상하게도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들이 모두 자기 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것은 로버트 어베이경의 얼굴이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어베이경의 눈과 맞췄을 때 그는 더욱 당황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 어베이경이었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쳤다. 감사합니다. 이때 의장이 입을 열었다. 이것으로 패정을 선언합니다. 앤드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친구들과 콩과 메리와 천만 뜻밖이라는 듯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호노 씨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진심의 악수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미 그가 가고 싶은 곳이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가 본능적으로 버스에 탔고 얼마 후 캔슬 그린에 도착했다. 묘지에 들어선 그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크리스틴의 묘 앞에 서 있었다. 맑게 개인 오후 크리스틴이 좋아하던 몸에 스며드는 듯한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참새 한 마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한참 뒤 그가 발길을 돌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묘지를 나설 때 문득 눈앞에 펼쳐진 하늘을 보니 성체와 같은 모양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밝게 퍼져나가고 있었다.